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라고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보통 교사는 잘 짓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훌륭한 교사는 몸소 모범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위대한 교사는 어떤 분일까요? 뭐냐? 가슴에 불을 지르는 교사입니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교사. 가장 위대한 교사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강의에서는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불을 확 질러버릴 예정입니다. 됐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재미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강의 나가는데 거의 잘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기업에서. 매년 부릅니다. 왜? 내용은 별로 없는데 재미있어요, 일단은. 예, 그래서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0여 권의 책을 썼고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쟁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자칭 작가라 그럽니다. 30여 권 썼고 해외 수출도 몇 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니까 기계제도 기능사 2급 적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따는지 아세요? 기계제도 기능사 2급. 모르시는구나. 이거 공고 나와야 됩니다. 공고. 제가 공고 나왔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7가지 통쾌한 질문을 드릴게요. 즉 머리를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이 뭔지, 그 다음에 경쟁력이 원천이 되는 3C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고, 마지막에 수강생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제언을 하고 제 강의 마칩니다. 자, 그림 2장이 있어요. 위하고 아래 2장. 위하고 아래는 어떻게 다른지, 몇 군데가 다른지 찾으시면 됩니다. 시작. 무척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운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해 개발에. 위하고 아래 사진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몇 군데가 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몇 곳이 있는지. 뭐 3곳이면 3곳이다. 10곳이면 10곳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번. 많이 들어본 문제입니다. 맨홀 뚜껑은 왜 둔 건지. 많이 들어본 문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둔 건지는 대충 알아요. 그런데 왜 둥글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둥글어야 할까요? 왜 사각이나 삼각이나 육각이나 팔각이나 칠각이나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하나 쓰십시오.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자, 3번 갑니다. 3번. 자, 무슨 광고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카피가 일단 보여요. 뭐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고토시 고도모 츠쿠로. 이 무슨 말이냐? 금년에 아기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금년에 임신하자 이 뜻이에요. 카피가. 그러면서 한 여성이 보이죠. 손에 그 폭주족이 낄 것 같은 굵직한 반지, 손목에도 가죽 밴드가 보이고 팔 위쪽으로 타투가 보입니다. 문신. 그리고 배꼽에도 피어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도발적인 자세로. 그 앞에는 머그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광고는 어떤 광고일까요? 밑에 한자가 보이죠? 한자 뜻을 알아도 모를 겁니다. 왜? 회사 이름이니까. 자,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광고는 서점 광고예요. 출판사 광고. 서점이 아니고 출판사 광고입니다. 왜?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분이 집에서 뭘 하죠? 쉴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서 하는 일이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우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잡지나 책을 많이 읽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일본의 다카라지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앞으로 5장의 광고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각각의 광고가 어떤 제품의 광고인지 맞추시면 돼요. 알았죠? 자, 첫 번째 광고 나갑니다. 웬 여성이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등을 보이고 있죠? 양손에는 그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산 어떤 물건들을 들고 있어요. 옷이든 뭐 등등이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광고일까요?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2번.
3-2번입니다. 이것도 여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보이죠? 발목하고 그 종아리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신발이, 자세히 보세요. 신발이 달라집니다. 서로 짝짝이에요. 한쪽은 붉은 계통, 한쪽은 검은 계통이죠. 자, 이 광고는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다음 3-3번. 한 남성이 보입니다.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이마 오른쪽에 뭔가에 부딪힌 자국이 보입니다. 맞죠? 예, 보입니다. 그걸 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광고는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3-3번입니다. 3-4번 갑니다. 귀여운 아기가 보입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자세로 자고 있어요, 지금. 특이한 자세로. 편안하게 등을 대고 자는 것이 아니라 배를 대고 자지도 않고 이상한 자세로 자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마지막 5번째 광고, 3-5 마지막입니다. 조금 야하죠? 예, 섹스 어필 광고입니다. 이건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어렵죠? 다시 한번 리뷰할까요? 좋습니다. 자, 3-1번 광고가 양산하고 양쪽에 쇼핑한 물건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이렇게 돌려서 포즈를 취하고 있죠. 두 번째가 신발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종아리하고 발 밖에 클로즈업 되고 있지 않습니다. 3-3번 뭔가에 얻어맞아서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마에. 그 멍 자국을 자세히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에 부딪힌 자국일까요? 자, 3-4 아기의 포즈입니다. 자고 있는 포즈인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자는 이유는 아기는 이 자세가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겠죠. 마지막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 쓰세요. 4번. 기아 자동차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기아 자동차의 경쟁자. 오늘 테마가 경쟁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자, 다음 5번으로 갑니다. 5번.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6년 전인가 유쾌한 팝콘 경쟁학이라고 책을 냈습니다. 그 안에 이 질문이 들어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국의 모든 신문, 인터넷 첫 페이지에 제 질문이 실렸습니다. 그때 책 많이 팔았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2문제 남았습니다. 6번 갑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오늘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은 뭘까요?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오늘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은 뭘까요? 확정 판결이라 하면 더 이상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 사형수가 오늘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은 뭘까요? 마지막 7번 문제 들어갑니다. 마지막 7번 문제. 여기 다 성인들이죠? 가감없이 제가 묻습니다. 가감없이. 다 성인입니다.
은밀한 신체 부위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인간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곳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연인끼리 수시로 자극하는 곳입니다. 외부 자극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흥분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쓰십시오.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머리 풀기 문제는 종료합니다. 다 쓰셨으면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아, 이분이 다르다. 굿. 예. 아,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은 몇 곳? 2곳. 예. 4군데. 5군데. 5군데. 오. 6군데도 있습니까?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자, 볼펜 방향이 달라졌죠? 맞죠? 하나. 옷 컬러가 달라졌습니다. 이 여성의. 맞죠? 핑크에서 블루로 바뀌었습니다. 아, 거기서 안 보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자,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서로 바뀌었어요. 밑에 얼굴이 위로 가고 위에 얼굴이 밑으로 왔어요. 맞죠? 통째로 바뀌었어요. 자, 요것도 어떻습니까? 컬러가 바뀌었죠? 입은 옷이 안 보이세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자, 이분은 사라졌죠. 위에서는. 이것도 옷이 달라졌죠. 줄무늬가 핑크에서 블루로. 안 보여요? 자, 이분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안경, 아까 이야기하신 분. 그래서 총 8군데입니다. 무척 많죠? 네, 총 8군데. 자, 다음 2번. 맨홀 자체가 빠지지 않는다, 절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맨홀은 밑으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왜? 수시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죠. 이렇게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아래.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 둥그니까. 사각이나 삼각이나 육각이나 팔각이나 칠각은 빠집니다. 왠지 아시죠? 빠집니다. 그런데 원은 절대로 안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 이상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둥글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아까 원이라고 하신 분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몸이 둥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사각보다는 덜락날락하기 편하겠죠?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광고인가? 우리 김성은님은 발레 파킹이라고 하셨는데 왜 발레 파킹이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발레 파킹인지. 예. 예. 아, 누군가가. 다른 분도 계세요? 자동차.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 또? 예, 우산? 왜 우산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손잡이 없이 편하게 양손으로 물받을 수 있는 지금 어깨에 매는 건지. 아, 그러세요? 또? 없으세요? 좋습니다. 근데 정답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자, 정답 안 나오면 스킵합니다. 자, 요거는 김성은님은 제모제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시고. 자, 다른 분은? 다른 분은 신발이라고 많이들 하셨네요. 신발. 이렇게. 자신 있게 한 말씀 하실 분 안 계세요? 자, 없으면 스킵입니다. 자, 이건 어떠세요? 요게 단추에 단추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든 거예요. 그러면 출원이 되죠? 남자분 뭐다? 우리 젊으신 분. 단추 광고다. 그러시면 안 되고. 다르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죠. 자, 스킵. 자, 요거는 기적이요? 왜 기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자다가 쉴 싸면 예. 편하니까 어떠면
엄마가 벌을 많이 세웠는 봐요, 이 학생. 예. 좋습니다. 마지막. 요건 쉽게 맞추셨죠? 뭡니까? 두 번째 오신 분. 의상 광고요. 왜 의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자, 제가 왜 속옷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네. 팬티를요? 예, 좋습니다. 사실은 요 광고는 다 동일한 광고 제품의 광고입니다. 다 동일한 제품. 다시 한번 볼래요? 요거는 다 동일한 제품의 광고란 사실. 뭐냐? 이겁니다. 브래지어 광고입니다. 브래지어 광고.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나요? 자, 이 브래지를 착용하면 가슴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산을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예. 두 번째, 이거는 추론됩니까? 예, 뭡니까?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신발 잘못 신고 나온 거예요. 지금 황당해서 이러고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이거는 맞아요. 단추가 뿅 하면서 터졌어요. 앞으로 날아가서 남자친구 이마에 정통으로 막은 거예요, 이거. 그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요거는 뭐 아시겠죠? 늘상 엄마가 이렇게 안고 다니다 보니까 애가 가슴 때문에 포즈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뭐 설명이 불가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옷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속옷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제품의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는 광고를 많이 좀 접하세요. 광고는 창의력의 산물이에요. 자, 기아 자동차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KTX. 우리 오늘 김성은님, KTX. 왜 KTX입니까? 경쟁자다. 좋습니다. 김윤경님 어디 계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왜요? 아하. 좋은 생각이네요. 또 다르신 분은 안 계세요? 또 다른 분. 자, 제가 5년 전인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는데 기아 자동차 광고를 하더라고요. 막 들판을 막 질주하는 모습이 쫙 나요. 뒤에 먼지가 나면서. 그 광고 끝나고 그 다음번 광고가 무슨 광고냐? 이 광고였어요. 노키아 이래 나온 거예요. 휴대폰 회사 알죠? 노키아. 다도 기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본 사람들은 기아의 경쟁자는 노키아인 줄 알아요. 왜? 다도 기아 이러니까.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실제로 기아의 그 경쟁자로 노키아가 될 수 있어요. 왜? 노키아의 캐치카피가 앞에 보시면 아실 텐데 커넥팅 피플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휴대폰 회사니까. 그러면 기아는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로 사람과 사람을 잇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성립되는 겁니다. 같은 업종끼리만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소비자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병원 무척 잘해줘요. 간호사도 의사도 친절해요.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약국에 갔어. 그런데 약국은 약사는 굉장히 불친절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은 친절한데 약국은 개판이네. 경쟁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만족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동일한 업종만 반드시 나의 경쟁자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어요? 김성은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슈퍼마켓 같은데요. 예, 다른 분은요? 커피숍. 오, 왜 커피숍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예. 아무 때나 가도 커피숍에서 디버트 음료를 많이 판매하니까 굳이 배달해서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 예? 신문 배달 아줌마. 아저씨.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먼저 배달을 하는 거니까. 예. 그 배달이라는 개념에서,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뭐 우유나 녹즙이나 이런 거 쓰시지 않았나요?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는 학습지 아줌마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이거 실사례가 무척 많아요. 1997년 한 10여 년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부도가 났죠. IMF 외환위기. 그 당시에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 것이 명퇴 많이 당했어요. 한 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이 곤드레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마이를 휙 집어 던지면서 여보 나 명퇴 당했어. 하고는 침대로 가서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잘린 거예요, 잘린 거. 그 당시 비일비재했죠. 그러면 아내는 억장이 무너지죠. 남편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아내는 벽장에서 까만 책을 하나, 책자를 꺼냅니다. 그 책자는 가계부예요. 가계부를 식탁에 펼쳐놓고 자를 대고 빨간 볼펜으로 줄을 착착 끊어갑니다. 왜? 긴축 경제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 줄여야죠. 그래 이렇게 줄여 나가다 보니까 한 곳에서 손이 딱 멈췄어요. 아내의 손이. 어디에 멈췄냐면 아이를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었어. 하나는 공부를 위해서 학습지를 받아보고 있었고 하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요구르트를 받아 먹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어디다가 줄을 껐을까요? 빨간 줄을. 학습지에 줄을 껐을까요? 예, 요구르트에 껐습니다. 왜? 아이 건강이야. 엄마가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아이 교육은 부모님이 잘 못 시킵니다. 제 마누라도 선생인데 우리 애들 교육 못 시켜요. 왜? 엄마는 엄마지 선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분위기상 학습지는 못 끊어요. 우리 앞집에 철수가 수학 98점 맞았고 우리 애가 97점 맞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뒤집어지죠. 철수는 98점인데 너는 왜 97점이냐고. 이게 우리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쉽게 못 끊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의 경쟁 구도입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실제로 검도관을 경영하시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교수님은 경영학과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검도관의 경쟁자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했죠. 체육관계니까 유도인가 태권도인가?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뭘까요? 검도관의 경쟁자? 예? 학원요? 예. 학원인데 어떤 학원일까요? 보습학원요? 영수학원요?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불황으로 경제적 이유로 검도관을 끊은 학생들이 여전히 앞 건물 영어학원 버스는 타고 다니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어학원이 검도관의 경쟁자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방 먹었죠. 예. 요즘 경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요즘 생맥주가 판매 부진이라고 그럽니다. 막걸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주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원인일까요? 여기 생맥주 경영자가 계십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또 다른 생맥주집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생맥주 소비가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막걸리도 별로 안 마셔요. 소주는 그대로고. 자,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죠.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즘 커피숍 없는 곳이 있습니까? 곳곳에 있죠. 자, 생맥주를 마시러 갈 때는
생맥주 자체가 좋아서 가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르르 몰려가서 떠들면서 얘기하고 싶은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굳이 생맥주집일 이유는 없는 거죠. 요즘은 많은 아주머니들 커피숍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생맥주 판매율이 떨어지는 거죠. 즉 경쟁 자체가 초경쟁이에요. 기존의 경쟁을 띄우는 하이퍼 컴피티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문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오늘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은 뭘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 김성원님은 사형줄. 이거 무슨 의미죠? 사형줄이라는 것은. 끈을 가위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김윤경님은 타임머신. 타임머신 불가능한 거 아십니까? 타임머신을 만들 수 없어요. 가령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할머니를 죽여버리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 그래서 타임머신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우리 정준철님은 어디 계세요? 퀘스천 마크인데 이건 뭡니까? 모르겠다. 예, 좋습니다. 김두비님, 형을 집행한다는 정확한 날짜가 적힌 공문서. 어디 계십니까? 예. 30점. 100점 만점이에요. 예. 혹시 맞추신 분? 아시는 분? 이겁니다. 내일입니다. 그래요? 어느 분이 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물건이라고 당신 그렇지 않았냐? 맞죠? 세상에는 유형의 물건과 무형의 물건이 있죠. 유형 문화재도 있고 무형 문화재도 있습니다. 내일은 무형의 물건입니다. 아셨죠? 근데 왜 내일이냐? 아시죠? 사형수한테는 엄청난 페널티를 드립니다. 자기가 죽는 날짜를 몰라요.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아는 날은 오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형수는 내일 죽지 않습니다. 항상 아침에 알려줍니다. 오늘 당신 죽으니 준비하라고. 내일 죽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그게 엄청난 페널티예요. 김대중 문민정부 출범했을 때 그 사형수들, 전국의 사형수들 만세 불렀어요. 왠지 알아요? 5년 동안 사형 연기되는구나 해서. 근데 실제로 그 1997년 이후로 우리나라 사형수는 단 한 명도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워서 매년 10명, 20명 자살합니다. 실제로 사형수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내일이 없어요, 사형수는. 그런데 이런 질문 드리면 다들 안심하고 계시죠? 나는 사형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비단 사형수한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일 있다고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의 영역이거든요.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 가장 충격받은 명언이 이겁니다. 인간의 사망률은 정확히 100%다. 우리 병원 가서 암 선고 받잖아요. 그러면 50-50 죽을 확률 50%, 살 확률 50%래요, 의사가. 그러면 정말로 죽죠. 그런데 인간의 사망률은 정확히 100%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심해요, 그냥. 내일이 계속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물론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 내내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다른 복장, 또 다른 주제, 여러분들 생각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들이 태반인데 세상에는 순서가 바뀌는 게 2개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는 승진, 하나는 먼저 왔지만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답안을 내셨나요? 정준철님 머리카락, 왜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부드럽습니까? 예, 예. 김윤경님은 깃볼, 깃볼.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성원님은 눈. 왜 눈입니까? 그렇습니까? 김두비님, 어디 계세요? 두비님이구나. 이 뭐예요? 사타구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귀. 자,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썼었어요. 이렇게. 자, 혀. 혀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혀. 예, 혀. 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가슴. 가슴. 계시잖아요. 부끄러워서 못 썼나요? 가슴. 없어요? 가슴 아닙니다. 거시기라고 쓰신 분 계세요. 거시기. 거시기가 뭔지 알죠? 거시기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이겁니다. 뇌예요, 뇌. 뇌. 예. 그래서 뇌가 우리 신체의 구조 가운데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뇌가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할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은 영혼이 죽은 몸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뇌가 말랑말랑하게끔 생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irth와 death 사이에 존재하는 건 뭡니까? birth와 death 사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 초이스라고 누가 샤르트른가 얘기했죠? 초이스. 저는 아닙니다. 컴페티션, 경쟁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경쟁했죠. 2억 개의 정자가 싸워서 그 중에 유일한 승리자가 여러분입니다. 네. 2억 명을 물리치고 태어났어요. 오늘 공무원 시험 있었죠? 48대 1. 그 경쟁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출생 경쟁률에 비하면 2억대 1이거든요. 대단한 분들의 여러분들은. 그래서 경쟁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삶입니다. 삶.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리는 아무에게나 퍼주는 무료 급식소의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와 땀이라는 희생을 지불해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참으로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피와 땀은 바로 경쟁입니다. 그래서 삶은 경쟁입니다. 그냥 경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나아가 한 국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난관도 경쟁입니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바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선이고 숙명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 원리이자 전 세계 개인 및 기업이 공유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자, 경쟁에는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조직 간의 경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경쟁은 unfair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경쟁은 늘상 불공평해요. 서양 속담 이런 거 있죠. 원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 이미 출발선에서 어떤 녀석은 500m 앞에 가 있고 어떤 녀석은 운동화 끝내고 있어. 그게 경쟁이에요. 그래서 경쟁은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한 광고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의미인지. 중요한 것은 성패가 아니라 라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패자다. 중요한 것은 성패가 아니다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패자다. 이 뜻입니다. 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성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학창 시절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한 친구 장학금 받는 거 봤습니까? 결혼은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한 친구, 제 친구 지금도 노총각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 친구 부자 아닙니다. 부자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베이컨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험론자 베이컨이. 자, 요즘 일본이 상당히 침체기에 있죠.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경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 과거 일본에, 저도 일본에 7년 살았습니다만은 배우자를 고를 때 조건이 3K였어요. 3K. 고수입, 고학력, 고신장. 그게 최고의 파트너였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바뀌었냐면 3H로 바뀌었어요. 3H. 평범, 평온, 평균. 네, 배우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경쟁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많이 본 얘기입니다. 경쟁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무의미한 시장을 창출해라.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경쟁 없는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번영은 몰락을 등에 지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블루오션은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 블루오션이지만 조만간 레드오션으로 바뀝니다. 경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블루오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무의미한 시장,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자, 서양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출세하는 만큼 출세하는 것은 없다. 무슨 뜻일까요? 출세하는 만큼 출세하는 것은 없다. 바로 경쟁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피라미드가 보이죠? 그냥 피라미드는 경쟁자입니다. 오늘 공무원 시험 48대 1, 여기에 무척 많은 숫자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면 결국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출세를 할수록 경쟁자 수는 줄고 그로 인한 기회와 성과는 역피라미드 많아집니다. 대통령 되면 많이 챙기잖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출세하는 것보다 출세하는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세를 하시면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위에서. 자, 세상에는 두려운 경쟁자가 3명 있습니다. 이 3명 잘 피해 가셔야 합니다. 어떤 3명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대입니다. 아주 두려워요, 이 친구. 그 다음에 존재가 불확실한 상대. 마지막 3번째가 원칙이 없는 마카파식 상대입니다. 이 3명의 경쟁자를 피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대. 어떤 상대인지 볼까요? 자, 누더기를 걸친 거지하고 말끔히 차려입은 신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거지가 이겨요. 왜? 신사는 그 양복 입고 30분 뒤에 미팅에 나가야 돼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단순, 무식, 과격 이 3박자가 경쟁 원칙을 지배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요즘 북한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 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들 무리들과 도발 그런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대하고 대한민국과 붙으면 우리만 손해라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니까. 아무 소리 막 하죠. 두 번째 두려운 존재. 존재가 불확실한 상대.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교련 시간에 교련 선생님 항상 까만 선글라스 끼고 나오잖아요. 교련 시간에 계셨나요? 그 다음에 군에 들어가면 교관이 또 까만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그 까만 선글라스가 왜 두렵습니까? 누구를 보는지 몰라. 계속. 항상 두려워요. 즉 존재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 존재가.
영화 미스트 보셨습니까? 안개 속에서 막 스토리가 전개되죠. 두렵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누군가 차고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두렵다. 빌 게이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운 상대. 원칙이 없는 마카파식 상대입니다. 마카파식.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어릴 때 병정놀이 했죠. 칼싸움. 칼싸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싸움 할 때 제일 두려운 친구가 누굽니까? 평소 이렇게 싸움하는 친구? 아닙니다. 왜? 그 친구는 이걸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피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막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 찔찔 흘리는 녀석이 다가와서 이럽니다. 형, 나하고 칼싸움해. 이럽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럽니다. 칼을 탁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서 팔자를 막 돌려요. 그리고 형 이러면, 형, 나 눈 감았어. 알아서 피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이게 최고 두려워요. 왜? 싸움의 공을 나한테 넘겼기 때문에. 맞는 것도 네 책임, 들어오는 것도 네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학창시절에 가장 두려운 친구가 어제 전학 온 친구입니다. 왜? 걔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세계 최고의 칼잡이는 세계 두 번째 칼잡이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칼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무지한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거론하면 이런 친구예요. 영화 펠런 보셨나요? 펠런 보시면 이 친구가 펠런인데 죄를 뒤집어 쓰고 감방에 갇히죠. 그때 감방 동료가 이 친구입니다. 사형수예요. 이 친구가 죽기 전날 유서를 남깁니다. 쪽지에다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혔냐면 이 내용입니다. 난 가족만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인류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깃발 아래서 싸우기 때문에. 자, 흔히 경쟁력이라 하면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사람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경쟁력은. 특히 기업은 그렇죠.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자, 기업의 기자를 한번 보세요. 기업의 기자를 보시면 사람인 플러스 거칠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한테서 나온다 그럽니다. 한자가 굉장히 오묘하죠. 자, 그리고 경쟁력은, 요즘의 경쟁력은 3C입니다.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고 변화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카오스, 케이아스,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3C를 받아들이느냐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우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휴식 시간인데 계속 하라고 그래서 계속 할게요. 자, 3C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차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제가 요즘 창의력 강의 많이 하는데 창의력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건 경쟁자 아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두 사람. 첫 번째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 책에 나온 내용만 지고지순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렵습니다. 이런 친구가. 두 번째 친구는 커피 심부름할 때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 사소해 보이는 커피 심부름이지만 그걸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는 친구. 이런 친구 두렵습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은 창의력이 미쳤죠? 정당도, 학교도, 신문사도, 대학도, 유치원도, 교회에서도
군대에서도 전부 창의력 그럽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슈도 창조경제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창조 경제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과, 퍼포먼스 이꼴 창의력 곱하기 능력이거든요. 자, 능력이 다소 뒤지더라도 창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성과, 퍼포먼스는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력은 뭐냐? 간단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겁니다. 유연성을 기반으로 새롭고 유용한 것을 도출해내는 능력. 새롭지 않고 유익하지 않으면 창의력 아닙니다. 그건 잔머리입니다. 반드시 유익해야 됩니다. 그냥 번덕이는 아이디어 무의미합니다. 그거는 아이디어로서 끝나버립니다. 반드시 유익해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공식은 지동다동기입니다. 자, 개발 공식을 잠시 설명드리면 지식, 동기부여, 다양성, 동심, 기법 이 5가지 팩트가 잘 믹스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식하고 다양성만 살짝 건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지식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 장면입니다. 가로로는 A, B, C, 세로로는 12, 13, 14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령 여러분 중에서 알파벳 지식이 없다면 이것을 죽을 때까지 13으로밖에 읽어내지 못합니다. B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알파벳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 다양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다양한 조합, 결합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의력은 결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이야기 했네요. 창의력이란 그저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실제로 볼까요? 휠체어, 바퀴하고 의자가 붙었죠? 그 두 개를 붙이니까 휠체어가 탄생한 겁니다. 연필 지우개도 마찬가지죠. 전화, 휴대전화 플러스 컴퓨터 하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나와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겁니다. 결합입니다. 결합. 창의력은 결합이에요. 자, 지식을 얻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1, 2만 원 금액을 투자해서 1, 2년 또는 수년 동안 응축해온 지식을 한두 시간에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책입니다. 책.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훨씬 많은 겁니다. 책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베스트셀러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왠지 아시나요? 독창성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차별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취향을 완전 무시하게 됩니다. 물론 얘기할 때 화제거리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만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동일한 사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스스로 레드오션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팩트, 다양성. 자, 통상적으로 모델이라 하면 어떤 걸 이미지하시나요? 모델. 아마 이럴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맞죠? 좀 잘생긴 사람들. 또는 잘 빠진 사람들. 쭉쭉 빵빵, 섹시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초반에 세제 메이커 도버가 아름다움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때 등장시킨 모델들은 이런 모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과대 크게 보이죠? 크냐? 아웃스탠딩, 눈에 띄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질문을. 그 다음에 주름 투성이냐? 윙클드냐? 아니면 원더풀하냐? 인생에 여운이 녹아 있잖아요. 두 번째로
머리가 회색입니다. 회색이냐 아니면 이게 고저스하냐 상반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점이 많으냐 아니면 점이 없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점이 많다는 건 점이 없다는 거잖아요. 백인은 흰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흑인은 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황색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점이 없는 거잖아요. 반밖에 없느냐? 반이나 찾느냐? 가슴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서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개성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독창적인 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뭐 쭉쭉빵빵 섹시게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손을 보시면 지문도 다릅니다. 얼굴도 다 다르죠. 오늘 입고 계신 복장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뇌를 활용하는 생각의 지문도 달라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고의 창의적 제품이라는 것은 모순을 극복할 때 나옵니다. 회남자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발견했는데 너무 좋은 말이에요. 물과 불이 서로 싫어하지만 그 사이에 솥이 존재하면 오미가 어우러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솥 안에는 밥을 짓게 한 물이 들어있죠. 밑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죠.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솥이 개재됨으로 해서 맛있는 밥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순을 극복할 때 훌륭한 제품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차가 이렇게 멋지게 달려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모순된 요소가 필요해요. 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둘은 모순이죠. 하지만 여기 없으면 이렇게 달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되는 제품을 잘 활용하면 좋은 아이디어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의력 개발을 위한 3가지 팁. 먼저 책을 많이 읽어라. 두 번째, 여러 곳에 똥을 누라. 많이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상식이란 말에 침을 뱉으라. 제가 7년 전에 마케팅 입문서 상식이란 말에 침을 뱉으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 냈더니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왔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요. 걔 이름이 최상식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자, 두 번째 변화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뭐 같이 보입니까? 리코더요? 영사기. 실은 이겁니다. 1975년에 코닥이 개발한 디카입니다. 디카. 그런데 코닥 지금 어떻게 됐죠? 작년에 파산했습니다. 코닥이. 왜 파산했을까요? 디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려 75년에 가장 먼저 디카를 개발한 회사가 디카 때문에 망했어요. 디카를 못 팔아서 망했을까요? 이렇습니다. 사연은 75년도에 디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품화 시키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상용화를 안 시켰어요. 왜? 그 당시에 코닥은 미국 시장의 80~90%를 잡고 있었어요. 필름하고 카메라 시장에서. 지금 필름 잘 팔리는데 굳이 필름 없는 거 왜 만들어냅니까? 라는 경영진의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80년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소니하고 후지 이런 데서 디카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경영학 용어로 이노베이터의 딜레마라고 그러죠. 혁신가의 딜레마. 자기가 분명히 상용화시키면 넘버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잘 나가는 필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신한테 돌이 날아든 거죠. 즉 변화를 거부했던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왜? 그 당시 코닥은 상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상투의 위치에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하셔야 할 기회입니다. 안 하시면 쇠퇴로 이어집니다. 상투일 시점에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정상 올라갔으면 내려갈 길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른 산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안주고 이 시대 가장 안전한 단어는 변화입니다. 오늘날 변화의 특징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하죠. 변화는 기회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변화는 기회예요. 한번 볼까요? 체인지 변화입니다. 마이너스 찬스 기회입니다. 하면 뭡니까? 태그예요. 왜 태그가 되는지 아세요? 변화 빼기 기회는 태그가 돼요. 왜? 요 작은 티만 빼면 찬스가 되잖아요. 맞죠? 요 작은 티는 태그예요. 태그. 태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마트에서 물건을 옷을 샀습니다. 거기 태그가 붙어 있죠. 그 태그 누가 떼줍니까? 이마트 아줌마가 집에 와서 내가 뗍니다. 네?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본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변화의 태그는 누가 떼느냐? 변화를 기회로 만들려면 태그를 떼야 되는데 그 태그의 주체는 나라는 거. 여러분입니다. 자, 2010년에 스톡홀름에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동상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흑인 남성이 있고 저처럼 빼빼 말랐습니다. 비대한 백인 여성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동상 앞에 표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I'm sitting on the back of a man. 나는 한 남자의 어깨 위에 올라 있다. He is sinking under the burden. 그 남자는 내 무게 때문에 깔아앉고 있다. 점점. I would do anything to help him. 나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사람을 돕고 싶다. 단, except stepping down from his back. 단, 이 남자 등에서 내리기는 싫다. 말이 됩니까? 이게 변화의 모습이에요. 본인만 내려오면 돼요. 본인만 바뀌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것만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딱. 이게 변화의 본성입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 있어요. 세상은 실제로. 근데 저도 기업체에 강의 가면 사장님들 그런 이야기해요. 아, 우리 회사 종업원들은 변화 마인드가 없어서 안 바뀌려고 그런다고. 본인만 바뀌면 되는데. 그리고 벽에는 종업원은 가족같이 써놨어요. 이렇게. 종업원은 가족같이 다음 해에 강의 가면 가짜가 빠져 있어요. 종업원은 뭐같이? 예, 족같이. 예. 그래서 변화의 출발지도 종착지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자,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유명한 비행기 한 대가 보입니다. 이 비행기가 뭔지 아시는 분? 아주 유명한 비행기예요. 성원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로선, 영어로 제로 파이트라고 합니다. 제로선입니다. 어떤 비행기입니까? 네, 가미가제 특공대 비행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이게 전설의 전투기입니다. 왜? 1937년부터 미쯔비시 중공업하고 도쿄 대학의 유명한 개발자들이 같이 이 비행기를 개발합니다. 누구 명령에 의해서? 일본 당시 해군에 의해서. 그리고 1939년에 비행을 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전장에 투입되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건 이것 때문에 일으켰습니다. 왜? 이게 있었으니까. 돌아 하는 영화 아시죠? 그때도 활용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럼 이 성능이 어떠냐? 당시에 미 공군이 Three never do not,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는 훈령을 냅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제로센과 공중전을 벌여서는 안 된대요. 절대로. 두 번째, 제로센 뒷면에 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제로센이 저공으로 상승하였을 때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경고문을 내요.
그랬더니 한 파일럿이 그러면 어떻게 싸우냐고 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로선 뜨면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항속거리가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3,100km의 항속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12시간. 당시에 3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비행기가 그 정도였어요. 일본이. 그랬던 비행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1945년 4월 12일 한 지방의 비행장입니다. 여기에 경리를 탁 붙이고 있네요.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죽으러 갑니다. 편도 주유밖에 안 되는 상태이죠. 기름이. 여기는 여고생들이 손을 흔듭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이륙한 비행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부딪히면서 산화를 합니다. 이렇게. 초창기에는 미군들이 그냥 미쳐버렸어요. 말도 안 되거든. 자기 몸을 던져서 공격을 해오거든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고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애들이 아주 평범한 얼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저 천황이 주는 하사배라 그래서 한 잔 마시고 비행기에 올라타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뛰어난 제로센 파이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일본 해군이 미쯔비시 중공업하고 도쿄대학 그 유명한 개발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 지금부터 비행기를 만드는데 전시 상황이니까 명령을 했겠죠. 지금부터 비행기를 만드는데 무결점,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 것 이럽니다. 결점 하나 없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즉 극을 추구하고 그랬어요. 펄펙한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전시 상태니까 얼마나 살벌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개발자들은 완벽한 비행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1939년 시점에서는 아주 펄펙한 비행기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군은 이 정도 있었겠죠. 조금 앞서갔겠죠. 일본 비행기가, 이 제로선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카피해서 미군들은 점점 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 성능보다 뛰어난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미군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 제로선은 왜 이렇게 못 갔느냐? 이유가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발자들한테 완벽을 추구하라고 하니까 개발자들은 그렇게 완벽을 추구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이건 완벽한 비행기다 생각하고 개발자들은 단 한 번에 개선을 안 시켰습니다. 이 비행기에. 수차례 개량을 했는데 개선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완벽하다 생각하면 이걸 수정하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선이 던지는 교훈은 이겁니다. 완벽도 중요한데 변화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라. 이겁니다. 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지 바뀝니다. 근데 본인이 완벽하다 생각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자제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제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애들. 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해. 근데 결과는 영 안 좋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그 지식도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나는 펄펙하다 생각하면. 그래서 개선의 여지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비행기가 나중에는 가미가제 특공대로 변신해버렸죠.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경로의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패스 디펜던스라고. 경로의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뭘까요? 키보드죠. 여러분들 뭐 삼성에서 나오는 키보드예요. 이거. 이 키보드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네? 퀄티. 예, 퀄티. 퀄티 자판기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이거. 맞죠? 똑같아요. 왜 퀄티냐? 제일 위에서 첫 번째 줄에 QWERTY. 그래서 퀄티라고 그래요. 이유는 단순해요. 자, 이 자판이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 자판이
187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건데 여기 시작되는 줄 한번 보세요. 요 줄. 요 줄만 가지고 이걸 잘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프라이터라는 거, 타작이란 말을.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타이프라이터라는 글자를 칠 수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1874년에) 처음으로 타자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뭐 컴퓨터가 아니겠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QWERTY. 그러니까 타자기가 지금도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응용되고 있는 겁니다. 무려 140년 전의 물건이. 자, 그러면 이거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반대입니다. 인체공학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막 치면 여기가 엉켰다 그래요. 이쪽에 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엉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엉키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가령 S하고 T는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S는 여두고 T는 여두고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공학과 관계없이 안 엉키게끔 설계한 자판기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프라이터란 말이 요 한 줄 가지고 칠 수 있게 만드는 이유는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생소하잖아, 소비자들이. 그러면 한 줄로 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요거 한 줄로 탁. 이게 타이프라이터입니다. 이렇게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어필하기 위해서 배치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1920년 되니까 더블락이라고 하는 키보드가 새로 나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빨리 칠 수 있습니다. 3배가량 빠르다고 그럽니다. 이 자판을 도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140년 전의 자판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걸 이제 경로 의존이라 그래요. 과거에 쓰던 걸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쓰는 거. 왜 그랬을까요? 학생도 타이프라이터 강사도 바뀌기를 원치 않았어요. 학원에서도 이걸 썼고. 왜? 나는 블라인드 이렇게 눈 감고 칠 수 있는데 바꿔버리면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생도, 강사도, 학원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여러분 동전 아시죠? 동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50원짜리. 맞습니까? 이 빗금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이게 예전에 금화가 통용될 때 개중에 나쁜 놈들이 있었겠죠. 그걸 살살살 칼로 긁어냅니다. 몇 그램씩. 그거 모으면 엄청 되겠죠. 그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이걸 긁어내면 여기 파인 게 보이겠죠. 근데 지금은 관계없거든. 그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경로 의존이에요. 그래서 법률이나 제도, 관습이나 문화,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간 사회는 한번 형성된 타성이 되어버리면 이후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변경되어도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경로 의존이다. 그래서 변화의 큰 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도의 폭은 마차의 엉덩이에서 엉덩이 사이까지라는 거 아시죠? 예. 그걸 맞춰서 철도가 설계됐어요, 영국에서. 지금도 그걸 쓰고 있잖아. 이게 바로 경로 의존이에요. 지금 마차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자, 마지막에 카오스, 케이아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박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국민 여러분들은 1980년대가 되면 마이카, 즉 자기 차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데 80년대 돼도 안 왔어요, 사실은. 90년대에서 마이카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예측은 구현보다 앞서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인간이 예측이 빠를까요? 실제 구현이 빠를까요? 하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집니다. 어떻습니까? 예측이 빠를까요? 아니면 실제 구현이 빠를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예측을 못하니까 구현 운운은 불가능해집니다. 예측을 못해요.
뭐가 나올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의 세상은 카오스입니다. 케이아스입니다. 카오스 세계의 특징은 비선형을 특징으로 합니다. 비선형. 그 다음에 초기값의 조금 차이가 결과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오늘 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간식점에서, 분식점에서 김밥을 시켜 먹느냐, 라면을 시켜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0년 뒤에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게 나비 효과요. 정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인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선형이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선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만큼 노력하면 내일은 이걸 가지고 또 이만큼, 모레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단절이 돼요. 단절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고. 이게 비선형이에요. 선으로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비 효과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비 효과는 뭔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개론서 펼치면 첫 장에 보통 이거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 철학 개론서 첫 장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대요. 이 통 보이죠? 나무통. 왜 그럴까요? 이거 일본 격언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왜 통장수가 돈을 벌어요? 아시는 분? 이건 일본 격언이라고 그랬는데 일본 에도, 즉 도쿄는 태평양하고 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겠죠. 에도에 바람이 불면 그 당시에는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면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러면서 통행인들 눈에 흙먼지가 들어갑니다. 의학기술이 없다 보니까 개중에 맹인이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먼지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맹인은 뭘 해서 생계를 유지했느냐? 산미선이라고 아세요? 선이 3개 있는 거. 주걱 같은 거로 띵띵띵 켜는 거. 그걸 켜면서 먹고 살았어요. 요 산미선을. 그런데 요 산미선의 울림통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 많이 생기면 산미선이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고양이가 많이 도축돼야 돼요. 그러면 만세 부르는 동물 누구? 쥐. 쥐가 만세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쥐는 하루라도 어떤 사물을 갈지 않으면 죽습니다. 왠지 아시죠? 위에 있는 이가 턱을 차고 나가면서 죽습니다. 먹으려고 갈는 게 아니고 살려고 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통을 그 당시에 갈습니다. 그러면 통이 많이 망가지겠죠? 통장수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비선형이,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관계가 있죠. 이게 나비 효과예요. 그 외에도 한번 볼까요? 참치초밥이 아프리카 물 부족을 초래한다. 말도 안 되죠? 아니, 참치초밥이 아프리카의 물 부족을 어떻게 초래합니까? 됩니다. 참치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일본인데 전 세계 7, 80% 일본인들이 먹어 치웁니다. 참치를.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일본의 대형 선단들이 전 세계를 돌립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저 밑에 오지까지 갑니다. 참치 잡으러. 몽땅 쓸어옵니다. 대형 선단이. 그러면 아프리카 그 조각배 같은 배를 타고 어부들이 일본 대형 선단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어민들은 배를 팔아버리고 어부를 접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오니까 단백질 공급원이 없어. 어부할 때는 물고기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부들이? 가축을 길러요.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가축을 수출한다는 것은 물을 수출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미혼 여성이 늘어나면 왜 영국 해군이 강력해질까요? 미혼 여성이 늘어나면 왜? 혹시 한번 맞춰보세요. 미혼 여성이 늘어나면 영국 해군이 강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미혼 여성이라는 것은 혼자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고양이를 키우게 됩니다. 고양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영국에서 들판에 쥐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덜쥐가 가장 좋아하는 게 클로바에 붙어 있는 벌입니다. 벌이 번성하게 되면 클로바를 번성시키겠죠. 그러면 들판에 클로바가 쫙 깔리면서 소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 육질 좋은 영국산 소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 육질 좋은 소는 어디로 공급되느냐? 영국하면 뭡니까? 해군입니다. 육군 아닙니다. 해군에 공급됩니다. 그러면 해군들은 그걸 먹고 전쟁에서 연전연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게 나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죠. 과거는 미래의 창이라 그랬어요. 우리 실제로 그런 이야기 했죠. 3살 벌은 8까지 간다 그랬어요.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형 세상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비선형 가우스 세상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는 미래의 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살 버릇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만 갑니다. 7까지. 그리고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자신이 됩니다. 왜? 내가 창출하는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우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야기된 일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없는 것조차 생각해야 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인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피하라.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피하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지 가우스 세상에서 살아남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 3가지가 잘 조화가 되면 남보다 앞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 요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에 관한 불편한 진실 5가지. 살면 경쟁이다. 그 다음에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되고 지피지게 해야 되고 지지 않는 싸움을 펼쳐야 됩니다. 지지 않으려는 싸움. 저는 탁구를 자주 치는데 탁구의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하수는 어떻게든 단번에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고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지지 않은 싸움을 합니다. 그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경쟁은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경쟁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말미입니다. 제 강의 말미에는 여러분들한테 3가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약점을 약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사소한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고 3장, 마고 3장. 무슨 말이냐? 강점하고 약점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강점이 가면 그 뒤에 약점이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문회 때 보셨죠? 막강한 파워를 가진 강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약점 하나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약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약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강점과 약점은 자전거의 앞바퀴하고 뒤바퀴예요. 같이 조화가 돼야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행복의 정의를 3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 부입니다, 부.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또 하나는 명예입니다. 자, 부가 100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예가 8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60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요 3가지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론 제 조건입니다. 자, 내가 가령 부가 100이고 명예가 80이고 건강 60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일까요? 예? 60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합치면 몇 점입니까? 240이죠. 나누기 3 뭡니까? 80. 즉 중간에 80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도베네크의 물통 이론을 보시면 부가 100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은 명예가 80.
건강 60입니다. 행복은 60점입니다. 왜? 여기 물을 채우면 행복에 딱 걸려서 새니까. 요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요게 건강도 약점도 강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점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약점이 60이면 이 사람의 행복 지수는 60일 수밖에 없어요. 파워도 60점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부모의 행복은 뭘까요? 부모의 행복 지수. 자식과 관련이 있겠죠. 자식의 뭐? 출세. 자식이 3명 있어. 자, 3명 있다 쳐봐요. 부모의 행복 지수는? 저도 부모인데 요게 정말 맞아요. 요겁니다.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 지수입니다. 요게 부모의 행복 지수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급적 소위 떨어지는 자식을 양산 안 하셔야 합니다.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행복 지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지속성이 성패를 가늠합니다. 지속성.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시면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무장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책이. 이 사람은 13살에 사무라이로 데뷔해서 29에 은퇴할 때까지 70여 회의 싸움을 벌였는데, 생사를 건 싸움, 단 한 판도 안 졌습니다. 이 사람이 55세에 죽기 전에 병법서 고린쇼라고 하는 걸 남기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1000일에 걸친 연습은 단이며 만일에 걸친 연습은 연이라 한다. 그 점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라. 1000이라는 것은 3년입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30년이에요. 여러분이 단련이란 단어를 쓰려면 33년은 지속적으로 단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아시죠? 1만 시간의 법칙.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10년 동안 1만 시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 사람 잽도 안 됩니다. 33년 하래요. 어디 가서 나 단련 좀 했어 하면 33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속성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이야기입니다. 70여의 싸움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사람 영화 한 편 안 보신 분 없어요. 블루스리. 이 사람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자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1만 가지 발차기를 알고 있는 친구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친구가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지속성이죠. 자, 누구 얘기일까요? 내가 훌륭한 미술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피나게 노력했는지를 사람들이 안다면 내 솜씨가 그저 놀랍게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각가, 건축가, 화가, 시인, 거장 미켈란젤로입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도록 연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비드 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언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낮으시면 그거는 본인에 대한 범죄입니다. 낮은 꿈은 자신에 대한 범죄예요. 까놓고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 못하는 이유 아세요? 맨날 목표가 원정 16강이에요. 원정 16강. 목표가 원정 16강인데 4강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 되지 못하는 이유 아십니까? 다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드를 만든 창업자 헨리 포드가 이런 이야기 하네요.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꿈만큼은 한다는 거예요. 꿈만큼. 생각만큼 이루고 꿈만큼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근거가 없더라도 꿈만큼은 원대하게 꿔라. 태양을 겨냥한 화살이 가장 멀리 나른다 그러죠. 왜? 태양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의 행성에 도달하겠죠. 달이나 별에. 그래서 꿈은 원대하게 꿔라. 이게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무슨 글자입니까? 이게
운이란 글자죠. 운. 여러분들은 운이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능동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다는 하거니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죠. 이러죠. 친구들 일이 잘 안 풀리면 그 네 운이야. 맞아, 이게 내 운이야. 내 운이 여기까지야.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5,000년 전에 만들어진 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능동적인 겁니다. 볼까요? 운은 이렇게 쓰죠. 여기에는 자동차가 들어있어요. 자동차. 그래서 운동, 맞죠? 운반, 그 다음에 운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운반, 운동, 운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운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이 문제예요. 꿈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딱 꿈만 꾸면 이럽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50가까지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꿈만 꾸밖에 이룰 수 없어요. 꿈이 여기인데 요거 넘는 친구 본 적이 없어요. 복권도 사야지 당첨되죠. 네? 복권 사겠다는 꿈이 없는데 어떻게 복권에 당첨됩니까? 그래서 근거가 없어도 좋으니까 꿈은 크게 가져라. 이게 세 번째 제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